안녕하세요. 시니어 사연입니다. 오늘은 80세 김순옥 할머니가 직접 들려주시는 6.25 전쟁과 극빈의 시절을 겪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진정한 용기와 희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943년 11월 일제강점기 막바지에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일본 이름을 써야 했던 시절이라 미치코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집에서는 순옥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부모님께서 순수하고 맑은 옥구슬 같은 아이가 되기를 바라며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우리 집은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어요. 아버지는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시던 성실한 농부셨어요.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우렁찬 동네에서 믿음직한 분으로 통하셨죠. 어머니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면서도 이웃들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주시는 따뜻한 분이셨어요. 7살 때 해방이 되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순옥이도 조선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며 저를 안아주시던 그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죠. 해방 후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남북이 분단되고 10살이 되던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날 새벽 먼 곳에서 들려오는 폭음 소리에 온 가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전쟁이 났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평화롭던 우리 마을에도 피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곧 우리도 피난을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 땅을 떠날 수 없다고 버티셨지만 폭격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짐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피난을 떠나던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폭격기 소리가 하늘을 뒤덮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신 거예요. 워낙 건강하셨던 분이라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여보, 여보하고 부르시지만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급성 심장마비였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심장에 문제가 있으셨는지도 모르고 지내시다가 전쟁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 순간 우리 가족의 하늘이 무너졌어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전쟁통이라 관도 구하기 어려웠고 무덤을 제대로 만들 여유도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간단히 매장만 하고 우리는 눈물도 제대로 닦지 못한 채 피난길에 올라야 했어요. 어머니 혼자서 저와 8살 난 남동생 철수, 5살 난 여동생 영희까지 셋을 데리고 떠나야 했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몰래 우시면서도 낮에는 우리 앞에서만큼은 꿋꿋하게 견디셨어요. 너희들만큼은 꼭 살려야 한다고 다짐하시면서요. 피난길은 지옥 같았어요. 짐을 나눠 들고 걷는데 어린 영희는 금세 지쳐서 업어달라고 보채고 철수는 배고프다고 울고 어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언니이자 반쪽 엄마 역할을 해야 했죠. 부산까지 피난을 가는 길에 1달 넘게 걸렸어요. 기차를 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걸어서 이동해야 했거든요. 길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하루에 주먹밥 하나로 4식구가 나눠 먹기도 했어요. 부산 판자촌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임시로 지어진 판잣집들이 비탈에 다닥다닥 붙어 있고 사람들은 모두 지쳐 보였어요. 우리가 들어간 곳은 방 한 칸에 4식구가 살아야 하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나마도 다른 가족과 함께 써야 했고요. 전쟁통에 학교는 문을 닫았고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웠어요. 10살밖에 안 된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같은 판자촌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불러서 순옥아, 산에 가서 나무를 캐오너라.
그걸 팔면 돈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산에 올라갔어요. 도라지, 고사리, 더덕, 취나물, 캘 수 있는 건 뭐든지 캤어요. 산길은 험했고 손이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기도 했지만 참았어요. 무릎이 돌에 까져도 발에 물집이 잡혀도 계속 걸었어요. 집에서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했거든요. 첫날 캔 나무를 시장에 가져갔는데 어떻게 팔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길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울고 싶었죠. 그런데 저녁 무렵에 한 아주머니가 얘야, 이거 얼마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가격도 모르겠어서 그냥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쌀 한 대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받은 그 쌀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점점 요령이 생기면서 나물 캐는 일에도 익숙해졌어요. 어디에 가면 좋은 나물이 많은지, 언제 가야 싱싱한 걸 캘 수 있는지 알게 되었죠. 하루 벌어서 쌀 한 대 사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하나도 팔리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동생들이 집에서 배고파하고 있을 텐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산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럴 때면 다른 일을 찾아야 했죠. 부잣집에 가서 빨래를 해주거나 청소를 해주는 일도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고작 밥 한 그릇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것도 고마웠어요. 특히 미군 부대 근처에서는 군인들 빨래를 해다주는 일도 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죠. 군인들이 가끔 초콜릿이나 껌을 주면 그걸 동생들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철수와 영희가 초콜릿을 받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겨울이 가장 힘들었어요. 판잣집은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거든요. 연탄을 살 돈도 없어서 나무를 주워다가 떼야 했는데 추운 날씨에 나무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네 식구가 한 이불에서 꼭 끌어안고 잤어요. 그럴 때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어요. 동생들이 아플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특히 막내 영희는 워낙 약해서 자주 열이 났어요.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약을 살 돈도 없으니까 그냥 찬물로 열을 식혀주는 게 전부였어요. 혹시 영희가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밤새 잠도 못 이뤘던 날들이 많았어요. 남의 집 일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부잣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아이들 돌봐주기도 했어요. 어떤 집에서는 밥도 주고 옷도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어떤 집에서는 어린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도 참아야 했어요.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힘든 나날들이었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버텼냐고 물어보시면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어요. 특히 동생들이 누나 배고파하고 울 때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때로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원망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순호가 힘든 일이 있어도 웃어라. 웃으면 복이 온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그 말씀이 큰 힘이 되었어요. 어머니 자신도 아버지를 잃고 힘드실 텐데 저를 위로해 주시던 그 마음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어머니는 밤에 홀로 우시면서도 낮에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셨어요. 얘들아, 우리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힘내서 견뎌보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지잖아요. 특히 막내 영희가 워낙 약해서 자주 아팠거든요. 그 아이를 보면 내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일으켜 세웠던 것 같아요. 철수도 남자아이라고 씩씩한 척 했지만 아직 어린아이였잖아요. 밤에 자다가 아빠하고 부르며 울 때면 제가 안아주면서 달래주곤 했어요. 판자촌에서도 정이 있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다 보니 서로 도우며 살았거든요.
누가 아프면 함께 돌봐주고 먹을 게 생기면 나누어 먹고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를 버티게 해줬어요. 특히 옆집 할머니는 저를 친손녀처럼 챙겨주셨는데 그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버텼을까 싶어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물가는 계속 올랐고 일자리는 더 구하기 힘들어졌죠. 그래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오늘 하루만 더, 내일 하루만 더, 그렇게 버티며 살았어요. 18세가 되던 해인 1953년 드디어 휴전협정이 맺어졌어요.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총소리 걱정 없이 잠들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판자촌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 생활이 갑자기 나아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가난했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죠.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요.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었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부산에 남기로 했어요. 이미 몇 년간 정착해서 살던 곳이었고 고향에 가봐야 아는 사람도 없고 집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판자촌에서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20대 초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도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혼자 살고 있던 처지였어요. 고향은 북쪽이었는데 내려오지 못하게 되어서 혼자 부산에서 떠돌며 살고 있었죠. 둘 다 가진 게 없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이였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무엇보다 제 동생들을 친동생처럼 대해줘서 고마웠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영희와 철수도 함께 살자고 말해줘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렸어요. 예식장도 없었고 하객을 초대할 형편도 안 되었거든요. 그냥 판자촌 사람들이 모여서 간단히 축하해주고 동네 아저씨가 사진 한 장 찍어준 게 전부였어요. 신혼집은 방 한 칸짜리 판잣집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게 행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어요. 남편은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저는 집에서 바느질을 받아서 했어요. 낮에는 남편이 공장에 간 사이 재봉틀 앞에 앉아서 옷을 만들고 밤에는 남편과 함께 내일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기와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아이들 낳으면 배불리 먹여서 학교도 보내자. 철수도 영희도 대학까지 보내주고 싶다. 그런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들이 우리를 버티게 해줬어요. 밤새워 옷을 만들어도 돈이 얼마 안 됐어요. 품삯이 워낙 적었거든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나도 목과 어깨가 아파도 계속 일했어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와서 촛불 켜놓고 일할 때도 많았고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조금씩이라도 돈이 모이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전쟁통에 제가 겪었던 고생을 이 아이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 다짐이 저를 더욱 열심히 살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울면 밤새 안고 달래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려고 돈을 아껴 모았어요. 둘째, 셋째가 차례로 태어나면서 생활은 더 팍팍해졌지만 그만큼 살아갈 이유도 분명해졌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서는 교복이며 책값이며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하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한을 아이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저는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남편은 야간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았고 저는 바느질을 외에도 삶은 계란을 팔거나 부업을 했어요. 때로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잘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게 20년 넘게 절약하고 모아서 드디어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비록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아이들도 각자 방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마당에서 채소도 기를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조용히 손을 잡고 우리 해냈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대학에 진학할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등록금 마련하느라 힘들었지만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첫째가 대학 졸업장을 들고 왔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전쟁통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제가 대학생 어머니가 된 거잖아요. 그 시절 배운 게 지금까지도 제 삶의 기둥이 되고 있어요. 첫째는 절약의 습관이에요. 그때는 정말 한 푼이 아까웠거든요. 바늘 하나, 실 한 토막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음식 한 톨, 물 한 방울도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아까운 줄 아는 마음이 몸에 밴 거죠. 요즘 젊은 분들이 음식을 남기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그 소중함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둘째는 나눔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적어도 어려운 이웃과 나누면 더 커진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가끔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밥 한 그릇, 연탄 한 장이라도 나누어 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래서 저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남들과 나누려고 해요.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한테 밑반찬을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십시일반 도와드리려고 해요.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잠자리, 가족들이 건강한 것,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뼛속까지 느꼈으니까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해요. 넷째는 끈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도 지나간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힘들 때마다 오늘이 끝이 아니야. 내일은 더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끈기가 저를 여기까지 살게 해준 것 같아요. 다섯째는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정말 어려울 때 서로가 유일한 의지처였거든요. 가족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어요. 지금도 명절이면 자식들과 손자들이 모두 모이는데, 그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희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먹을 것도 풍족하고 배울 기회도 많고 꿈을 펼칠 무대도 넓어요. 그런데도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시대가 달라졌으니 고민도 달라졌겠죠.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비싸고 결혼도 쉽지 않다고들 하시니까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도 지나간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저희도 그렇게 견뎠거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누군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보세요.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 희망 하나가 저를 여기까지 살게 해줬어요. 때로는 정말 막막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는 않을 거야 라고요. 특히 젊은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세요. 저도 처음에는 나물 한 바구니 파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꼭 챙기세요. 몸이 건강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저는 젊을 때 너무 무리해서 지금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요. 그때는 아파도 참고 일해야 했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인간관계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분들의 은혜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버텼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먼저 손을 내미세요.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그 시절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소소한 행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해줬거든요.
만약 그 고생 없이 편하게만 살았다면 지금처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싶어요. 지금 손자들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을 때, 따뜻한 집에서 TV를 볼 때, 가족들이 건강하게 웃으며 지낼 때, 그때의 기억이 있어서 이 모든 게 더 감사하고 소중해요. 손자가 할머니 배고파라고 하면 냉장고에서 뭐든지 꺼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요즘은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요. 다들 비슷한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라 이야기가 잘 통해요. 그분들과 함께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그 속에서 찾았던 작은 기쁨들이 더 생생하게 떠올라요. 나무를 처음 팔았던 날 받은 쌀 한 돼,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 집을 마련했던 날의 기쁨,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자랑스러움,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제 인생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힘든 시절에도 작은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와 나누는 대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이런 소소한 것들이 여러분을 버티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테니까요. 저는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이 새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면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어려웠던 시절을 견뎌낸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젊은 손자들이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할머니는 이미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다 통과했거든. 이제 남은 건 보너스야. 정말 그래요. 전쟁과 가난을 이겨냈으니까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아프고 외로운 순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옛날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은 캄캄해 보여도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처럼 별거 아닌 사람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행복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행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매 순간에 감사하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진짜 보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웠던 그 시절이 결국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답니다.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시간들이었으니까요.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 가족의 사랑, 이웃의 정,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어려움을 이겨내는 끈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 간직하고 있는 어머니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순호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하는 사람과 더 강해지는 사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저는 더 강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여러분도 어려움을 만나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더 강해지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처럼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어려움을 극복하신 분들께는 그 경험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저처럼 그 시간들을 인생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라도 심어드릴 수 있었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마음, 서로 도우며 사는 따뜻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